안녕하세요. 프리츠투자자문의 박준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순철 대표님을 대신하여 헤지펀드의 전설 스탠리 드런켄 밀러가 지난 11월 1일 CNBC 인터뷰에서 언급한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드런켄 밀러는 CNBC와의 인터뷰 일주 전에 한 컨퍼런스에서 가진 폴 투더 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에 대해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단기 국채에 엄청난 레버리지 포지션을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워렌 버핏과 같이 드런켄 밀러가 단기 국채에 매수 포지션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리 드런켄 밀러의 의견은 2008년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양적 완화는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 시행되었던 팬데믹 때를 제외한 2010년에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2012년에 3차 양적 완화는 너무 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차트에 나와 있는 유효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 등 예금기관이 이길 시장에서 서로 빌리는 평균 금리입니다. 유효 연방기금 금리는 금융활동의 기준금리이며 단기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10여 년간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실질금리 상황에서 진행된 이 모든 손쉬운 통화정책들은 현재의 무모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재정정책의 후폭풍은 전 세계가 미래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로금리 상황이 이어지다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2022년에서야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과 모든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통화정책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여 CME 패드와치 컨센서스에서 볼 수 있듯이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 25년에는 기준금리가 4%로 내려갈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완전 고용 상태인 실업률 4% 미만을 이루었을 때도 적자 재정을 지속하는 미국 정부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친듯이 성장하는 경제는 모두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연준으로부터 더 이상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되면 재정적 공포로 이어질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드런켄 밀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GDP 대비 재정 수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정부의 총 지출은 점점 증가하지만 수익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 정부는 높은 금리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의 말처럼 불과 1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2년 1조 달러에서 23년 2조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 미 정부와 의회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한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드런켄 밀러 또한 언급하였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I was actually happy to see when the announcement, the support for Ukraine and Israel, $106 billion, and I was waiting to hear what the offset was going to be. Was it going to be entitlements? Where were the cuts going to be? And the next thing I knew, 2 days later, there was not only no offset, there was $56 trillion in emergency spending. I have kids, I have grandkids. Child care is not emergency spending. It's a priority that maybe should be on the table or not, but we are spending like drunken sailors. 방금 보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드런켄 밀러는 우리는 drunken sailors, 즉 술 마신 항해사처럼 돈을 펑펑 쓰고 있다고 미국의 해이한 재정정책을 비꼬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부채입니다. 중국, 일본, 독일, 인도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은 33조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미국 부채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이자 비용으로 1조 달러 이상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금리가 급등하며 미국의 이자 비용은 2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5년, 10년, 30년 만기 장기 채권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금리에 발행되어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부채가 롤오버될 경우 향후 몇 년간 훨씬 높은 금리로 전환되며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2040년이 되면 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이 미국 연방 정부의 총 세수 대비 100%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총 세수 대비라는 것은 한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이 벌어오는 모든 돈이 생활비도 아니고 빌린 돈의 원금을 갚는 데도 아닌 단순 이자 비용만 지출하는데 다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부채입니다. 33조 달러의 어마무시한 규모의 미국 부채는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이자 비용으로 1조 달러 이상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43년이 되면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이 GDP의 7%에 달할 것이라며 말하며 이는 현재 연간 재량적 지출의 144%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다가올 재정위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준은 다가올 재정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처럼 일시적으로 문제를 숨기고 연기하게 된다면 추후에 더 큰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해당 차트는 2023년 연방정부 예산을 나타낸 차트이고요. 좌측 표를 보시면은 2023년 연방정부 예산의 47%가 이미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복지제도를 위해 지출되어지고 있고 이 퍼센테이지는 청년 노동자가 줄어들고 지원이 필요한 노인가 많아지는 미래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총 정부 지출에서 10%는 이자 비용 지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 비용 지출의 2배가량을 추가적으로 차입하여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면은 정부가 현재처럼 차이만으로 정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을 잘 풍자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띄워드린 차트는 칠면조 무게와 칠면조의 행복 수치를 수치화한 차트입니다. 칠면조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몸무게가 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평생 지속이 될 수 없는데요. 결국 추수감사절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칠면조는 추수감사절 식탁에 요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배부른 칠면조의 상황처럼 미국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드러켄 밀러는 또한 현재 S&P 500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P 500의 PE 레이쇼는 현재 24를 넘어섰고 미국의 불안한 재정 상황으로 PE 레이쇼의 평균값인 16으로 언제든 회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PE 레이쇼가 16이 되는 수준까지 시장의 마이너스 30%가량의 급락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재 4,400인 S&P 500이 3,300까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러켄 밀러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복지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더 이상 미국이 복지를 늘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경제 전망이 맞아 떨어질 경우 2년물 수익률이 3%로 떨어질 수 있고 10년물의 수익률은 지금과 비슷한 약 5%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역전되어 있는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고요.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를 앞으로 자기 자신이 한동안 가져갈 트레이드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2년물 국채를 매수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경험적인 근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했던 부양책의 효과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렇게 될 경우 2년물 금리는 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당수의 가계와 기업들이 고금리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미리 많이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몇 년 뒤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게 되고 고금리로 리파이낸싱을 진행하게 되면 경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장기 채권이 아니라 단기 채권을 샀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미국의 재정적자에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GDP 대비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2033년으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의 법인세이나 그리고 팬데믹 재난지원금,
IRA 법안 통과에 따른 세제 혜택 증가 등이 재정 적자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장기물 발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장기물 금리가 현재 단기물 금리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물의 경우 단기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 채널 독자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국채 발행이 지속하여 늘어나면서 텀 프리미엄이 42bp까지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즉, 스탠리 드렁켄 밀러는 향후 경기 둔화로 만약 정책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단기물에 속하는 2년물 금리는 하락하겠지만 장기물 금리는 텀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하락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수익률을 높이기가 어려워서 드렁켄 밀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응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드렁켄 밀러가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행동을 산랄하게 비판하면서 끝났습니다. 팬데믹 시기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장기금리는 0.5% 미만이었습니다. 장기금리가 1% 미만일 때 장기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4% 중반을 넘은 이제 와서야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 재무부 역사상 가장 큰 실수라고 그는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소개드린 드렁켄 밀런의 주장에 동의를 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